우리가 시, 군구 말고 네. 전국을 좀 봐야 되니까 네. 우리가 시도 기준으로 먼저 한번 봐볼게요. 네, 시도 상황에서 지금 전국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네. 자,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좀 보시는 게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뜨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월달 이후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은 어디죠? 세종. 네, 세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은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위로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매매가랑 전세가 둘 다 지금 네, 상승하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이고, 네. 그 다음이 누가 따라가고 있죠? 서울이 네. 괜찮네요. 그리고 경기도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입주 폭탄 때문에 네. 고민했던 인천도 어때요 지금?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매매가는 오르고 있다. 그렇죠. 근데 위로도 조금은 올라갔어요, 확실히. 언제부터냐면 8월 21일부터는 위로도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네. 즉 입주 폭탄 때문에 고민했던 인천마저도 이제는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북 보이세요? 네네. 경북도 어때요? 경북도 오른쪽으로 돌아섰죠? 그렇죠. 경북도 지금 매매가 반등. 그 다음에 충남도 어때요? 오른쪽으로 돌아섰죠? 충남도 반등. 울산도 반등. 대구도 반등. 네, 지금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도 어때요? 대전도 이렇게 해서 지금 대전도 7월 달 이후로 대전도 네. 지금 매매 전세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지역들에서 지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여전히 또 왼쪽 밑으로 가는 애들이 있죠. 그쵸. 여기 어디죠? 부산. 그 다음에 전남, 제주, 광주, 그리고 경남, 전북까지. 그래서 일부 지방과 광역시는 여전히 매매 전세가가 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일부 지역들에서는 상당히 상승세로 돌아서는 지역들 많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면은 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에서도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울산이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네. 사실 부산은 인접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네. 대세 상승장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대세 상승장의 정의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 웅달님이 생각하시는 대세 네네. 상승장은 뭐예요? 대세 상승장은 그냥 네. 전국적으로 네. 매매가도 오르고 네. 전세가도 오르고 네. 무슨 뭐 입주 물량 상관없이 막 그냥 다들 정말 열기 때문에 막 올라가는 그렇죠. 정말 과열된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면은 네. 최소한 3년, 4년, 5년은 계속 올라야죠.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네. 6년, 7년 이상씩 지속이 됩니다. 그게 대세 상승장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냥 쭉 그렇죠. 올라가는. 그럼 대세 상승장이니까 앞으로도 6, 7년 오르니까 내 집을 사도 돼요? 안 돼요? 사도 되죠. 앞으로 오를 건데. 그렇죠. 대세 상승장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네. 대세 상승장으로 보기에는 네. 몇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네. 대세 상승장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서울 기준으로? 뭐 한 13, 14년 뭐 요 정도 그렇죠. 때부터 네. 데이터는 시작한 것 같고 좀 맞습니다. 더 체감된 건 한 15년, 16년 요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3년 말에 바닥을 찍고 14년부터 서서히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한 15년 정도부터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한 15년부터 시작된 상승이 21년 연말까지 그래서 5, 6, 7, 8, 9, 10, 11 7년 정도 2014년까지 하면 8년 정도 지속이 된 거예요. 생각보다 길군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이클을 연구를 해보니까 네. 지방은 사이클이 좀 짧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네,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네.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네. 명확한 특징. 자, 대세 상승이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그렇죠. 사죠. 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니까 오르니까 이게 뭘로 나타나요? 거래량으로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느는군요. 자, 우리가 대세 상승장의 거래량을 볼게요. 네. 자, 이게 대세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죠? 14년부터 시작돼서 15년에 3월 달에 서울에 15,500건이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세 상승을 알리는 폭죽 신호탄입니다. 보통은 서울이 거래량이 한
6천 정도 되는 6천 건가요? 정도, 6천이 조금 안 되죠. 그러면 거의 뭐 한 2.5배 이상.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어때요? 거래량이 오케이.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됐죠. 그렇죠. 계속 빨간색으로 위했네요. 그리고 대세 상승장으로 바로 접어들기 전 2014년 중후반부터 이렇게 거래량 어떻게 돼요? 평균보다 높아요. 계속 높죠. 네. 이게 꼭지가 계속 높아져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대세 상승장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무슨 가격이에요? 그게 찐 가격이에요. 그게 찐 가격. 그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샀으니까. 네. 근데 매물이 지금 100개가 나왔는데 네. 기껏해야 지금 뭐 3-4개 거래된 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게 가격 상승이 우리가 주식 차트, 매물제 차트가 있는데 네. 매물이 어때요? 굉장히 얇은 거예요. 그렇죠. 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거래량은 적은데 가격은 막 올라가니까요. 네. 자, 지금이 바로 그런 특징입니다. 자, 보시면 네. 거래량이 지금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09년에 이 단기 반등자 데드캣 바운스랑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네. 이때는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쭉쭉쭉 올라갔죠. 여기는 뭐 그래도 평균보다 3,600, 9,500까지. 네. 그래서 2009년 8월 달까지 거래량이 늘고 네. 그다음부터 줄어들었는데 다시 거래량이 줄었는데 2009년 말. 네. 그래서 가격이 언제부터 다시 하락했어요? 2010년 초부터 또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다? 가격 하락이 또다시 올 수 있는 신호다. 자, 우리가 과거에 최근만 놓고 볼게요. 최근만. 네. 자, 최근만. 자, 이게 최근 거래량인데 네. 여기 거래량이 2022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서울 전체가 560건이 안 됐습니다. 서울에 이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많을 때는 16,000건 가까이 거래된 아파트가 네. 평균 6,000건 거래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좀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 같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었던 게 언제냐면 23년 1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닥 찍고 이렇게 거래량 상승과 더불어서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네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맞아요. 이거 뭐 거래량 이러다가 그래도 4,000건은 넘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못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네. 자, 거래량이 아직 8월 달 건 전부 다 집계가 안 됐습니다. 네. 9월 말이 돼야 이제 저기 하니까. 네. 근데 이미 7월 달부터 어때요?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8월 달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어떻다? 뭐 폭발적인 게 아니다. 폭발적인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제가 전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전국 기준으로 보면요. 네. 평균 46,000건입니다. 그리고 4만 건 밑으로 거래된 적이 진짜 드물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금융위기 터졌을 때. 네. 그 다음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 좋았을 때. 네. 수도권 입주 폭탄 있을 때. 딱 3번인데 이것도 네.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짧게.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사상 초에 첫 번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4만 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네. 21년 11월 달 제가 고점을 부르짖었던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라고 얘기했을 때. 네. 자, 거래량이 훅 줄었는데 이때서부터 전국 기준으로 4만 건을 넘기지 못한 게 지금 22개월 연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역사상 처음이다. 역사상 이렇게 길게 거래량이 작은 시장은 처음이다. 근데 대세 상승장이다. 데이터 사이클론자 김기호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죠. 이미 지금 거래량이 꺾이고 있고요. 네. 이 상태대로라면 저는 거래량이 올해 연말인데 내년 초까지도 증가할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막 집사라고 지금 얼마나 지금 펌프질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대출 정책 많이 나오고. 특별 보금자리 론이니 뭐 해서 막 엄청나게 지금 바람을 넣고 있는데 불이 안 써요 지금. 라면이 지금 끓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너무 낮은 거 거래량이 작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미 6월 달에 거래량을 찍고 전국 기준으로 보세요. 네. 자, 5월 달에 전국 기준으로 5월 달에 고점 찍었죠. 네. 그 6월 달, 7월 달 지금 2개월 연속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장의 에너지가 다시 줄어들고 있고 시장의 에너지인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몇 달 뒤에 2, 3개월, 3, 4개월 뒤에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 있더라. 대표님, 그런데 네. 숫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네. 심리적으로 네.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네. 거래량은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집값도 오르고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이런 심리적인 데이터 쪽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심리적인 데이터요? 네. 심리도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유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요 빨간색 선 있죠? 네네. 빨간, 요게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매수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심리. 매수 심리. 완전 바닥을 찍다가, 조금씩 올해 연초부터 올라왔죠? 네네네. 자, 요게 이제 파란색이 매도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계속 매도 심리가 11월 말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왔죠. 네네. 자, 그러면서 이 매매 수급 지수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8월 중순에 고점 찍고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보면은 빨간색 매수도 조금 낮아졌고, 파란색 매도도 줄어들다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 매도 심리는 다시 커지고 매수 심리는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장의 에너지인 거래량은 이미 7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네. 지금 8월 중순부터는 매도 심리는 올라가고, 매수 심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 왜? 지금 단기 바닥이 오니까 이렇게 또다시 비싸진 가격에는 못 사겠다. 너무 비싸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뭐밖에 없다? 2, 3개월, 3, 4개월 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전망들이 거의 들어맞는 거죠. 네네. 제가 올해 가을 연말이나 네. 내년 초중반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표를 봐서는 이미 지금 벌써 좀 꺾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가격 하락이 2, 3개월 뒤부터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11월, 12월 올해 가을 딱 연말 딱 되네요. 대표님 그럼 대표님 예상보다도 내년 초까지도 보셨으니까. 네, 내년 초중반까지도 봤죠. 예상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격의 상승 힘이 더 빨리 꺾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도 너무 작고 그 어떨 때보다 지금 거래량이 너무 작거든요. 네네. 그만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특별 보금자리로는 다 해도 이렇게 ong덩이 이렇게 해서 빨리 사라고 이렇게 해줘도 네.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살 사람이 없어서 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근데 좀 좋아졌는데 다시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대세 상승장 왔다. 지금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네. 절대 아니겠네요.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네네. 본인 집 사세요. 네. 남들한테 집 사라고 하지 마시고 네. 본인이 집을 사서 네.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뭐 대세 상승가니까 오르네 마네 하지 마시고 네. 또 뒤로는 역전세 지금 처리하느라 힘들어서 지금 그러지 마시고 네. 아니 자기가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지금 대세 상승자이니까 집 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네. 자기 집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가요? 아니 없죠. 왜냐면은 지금은 제가 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아까 이제 대세 상승장이나 대세 상승장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또 기준이 있어요. 또 뭔가요? 자, 그게 뭐냐면 자, 부동산은 가격이 결정되는 게 공급과 수요 이 두 개가 만나는 어느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맞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부동산 수요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실수요입니다. 실수요. 네. 두 번째는 투자 수요입니다. 그렇죠. 단기로 사고 팔아서 돈 좀 벌어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요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네. 자, 실수요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요는 뭐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니라 2020년, 21년에 네.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영끌에서 네. 집을 사신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나시죠? 뭐 아직도 집 없어, 아직도 전세 살아 이러면서 맞아요. 막 난리 났잖아요. 유튜브 썸네일에 막 나만 비춰진 것 같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미래의 가수도까지 싹 다 끌어다가 네. 금리마저 너무 싸니까 그때 부동산을 모르시는 20, 30 세대 분들이 미친 듯이 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가 있긴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쵸.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사 네. 가야 되는 이런 분들이나 사는 그렇죠. 거고. 자, 그리고 실수요만 가지고는 네. 수요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어떤 수요가 있어야 되냐? 바로 투자 수요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난 몇 년간 네. 내 집이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으로 바라보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냐?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 취득세, 중과세, 그쵸. 종부세, 세금이 다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사실 나온 게 거의 없죠. 그런 정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와요? 시장의 바닥일 때. 너무 안 좋을 때. 그리고 그때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네. 정책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서야 투자 수요가 먼저 시작이 되고, 왜? 그때가 되면 실수요인 분들은 무서워서 못 삽니다. 왜? 계속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몇 년 동안 막 계속 떨어졌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투자 수요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대세 상승장이 오는데, 네. 지금은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아주 힘든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대세 상승이 온다? 부동산 공부 다시 해야죠. 투자 수요. 네. 이분들의 얘기는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 네. 역전세는 아니다. 네. 전세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요 갭이 줄어들어서 투자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 하시거든요. 네. 전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지금? 네. 자, 이거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요. 네. 전세 가율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갭 투자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네.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는데 이거의 차이가 아주 좁은 겁니다. 즉 전세가율이 아주 높아야 돼요. 그럴 때 갭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가율 데이터를 볼 거고요. 네. 자, 서울의 지금 전세가율은 어때요? 높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이에요? 엄청 낮은 수준인데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정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갭 투자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때가 언제예요? 2016년 3월 달. 즉 갭 투자를 하기 좋았던 시기는 2015년, 16년, 2017년 정도까지. 이때가 갭 투자를 하기 좋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가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가 오르거나 전세 가격이 내려가거나. 전세가 상승률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더 큰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부동산에서 진짜 수요는 뭐예요? 전세예요. 전세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에는 투자나 투기 심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실수요거든요. 그렇죠. 전세가 오를 거니까 전세 사는 사람은 없죠. 네. 그래서 실제 수요와 공급으로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딱 그 정도만 올라가야 됩니다. 매매가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야, 부동산 투자하면 큰일 나, 쪽박차. 이럴 때도 있고, 네. 야, 부동산 투자하면 대박나, 너 아직도 부동산, 이럴 때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가 상승률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작은 거예요. 그쵸? 즉, 전세가는 실제 수요는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사람들이 아직 무서워서 부동산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가 덜 올라. 네. 그랬을 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실제 수요인 전세율이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가 이만큼 올라. 이런 이유는 뭐예요? 투자나 투기 심리가 붙은 거예요. 야,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어. 이게 붙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만 봐도 서울은 투자 수요가 언제부터 붙은 거예요? 2016년 중후반부터 투자 수요가 붙어서 계속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어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막 내려갔다 하지만 매매가가. 자, 그런데 자,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네. 자, 언젠가는 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라고 치면 이거를 이미 선수들은 이 중에 한 20%가 선수라고 치면은 선수는 전세가율이 떨어질 때 안 사면 이미 올라갈 때 삽니다. 20%. 네. 나머지 80만 남았죠. 이 80명 중에서 2016년부터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입주 물량이 많아서
2017년, 18년 입주 폭탄 우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80명 중에서 한 2, 30명밖에 못 샀을 겁니다. 여전히 5, 60명은 무서워서 못 샀어요. 근데 2020년부터 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부동산이 폭등을 하니까 이 50명, 초보자 5, 60명이 지금은 사야 되겠네? 그러면서 막 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되는. 아직은 자, 지금 무슨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지금이 갭투자기에 좋다는 등 무슨 부동산이 다시 대세 상승한다는 등 진짜 저랑 한번 맞짱 한번 뜨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데이터로 팩트 체크해서 제가 그분을 진짜 참교육 시켜드리고 싶네요.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전세가가 저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는 맞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세 가격은 바닥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하고 제가 인터뷰 제가 기억나는 게 올해 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전세가를 제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역전세나 놓을까 여쭤봤을 때 이제는 떨어질 폭이 별로 없어 보인다. 맞아요. 어쩌면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신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네. 아마 방송을 꾸준하게 지켜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서울을 제가 눌러볼게요.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전세 수급인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서울에 요게 이제 파란색이 전세 공급이에요.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빨간색인 전세 수요는 어때요? 늘어나죠. 그러면서 뒤에 막대 그래프 계속 올라가죠.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매물이랑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수급 자체, 즉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서울을 보시면 우리가 전세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란색 선이 전세 매물입니다. 전세 매물이 어때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전세 요 보라색 막대 그래프는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거래가 10년 보세요. 자, 10년 중에서 언제가 전세 거래가 제일 많아요? 지금이 제일 많아요. 바로 최근에 거래가 제일 많았습니다. 자, 매물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세 거래량, 즉 전세가 이제는 이 정도 전세 가격이 너무 싸네 하고 거래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전세 수급은 좋아지고 전세 가격은 당연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올해 여름 봄에 보시고서 예측을 하셨던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왜 제가 매매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자 매매 매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의 매매 매물 파란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요? 늘어나고 있죠. 지금 7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2,000건. 매물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지금 매물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역사상 최대야 지금. 근데 거래량은 어때요? 이미 6월 달에 고점 찍고 7월 달, 8월 달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증가한 거래량도 미미했는데 그마저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매물은 늘고 있다. 그렇죠. 이거 완전 반대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지금 매매 시장은 여기서 더 올라갈 파워가 아주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전세는 바닥을 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일부 지역들을 빼놓고.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건 뭐냐. 만에 하나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지금 일부 경제 전문가분들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9월 경제 위기설. 그게 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아니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막 부양을 할 수도 있죠. 식어가는 경기를 살려보려고 막 어떻게든 지금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 경기 침체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건 틀림없고 그래서 이게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터진다. 그러면 전세 가격마저 급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공급이 작고 뭐 이래도 2008년에도 그랬거든요. 2008년에도 순간적으로 그냥 전세지가 완전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생긴다면 전세 이 수급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만 경기 침체가 없다라면 앞으로 전세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세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지금 전세 수급 데이터예요. 네. 요게 이제 전세 수급 데이터인데, 전세 수급 데이터가 100보다 밑에 있으면, 그러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부산, 그 다음에 인천, 네. 그 다음에 대구예요. 그리고 대구가 제일 안 좋죠. 네. 네. 그래서 요 세 군데는 조금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요 나머지 지역들, 네. 전남, 전북, 그 다음에 강원도, 네. 대전, 경북, 뭐 이런 지역들은 지금 전세 수급이 상당히 좋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전세가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미래를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입주 물량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수급이 괜찮은데 예를 들어 네. 경북을 볼게요. 네네. 경북은 지금 전세 수급이 130이 넘잖아요. 네네. 네, 상당히 안정적인 국면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아마 계속 지금 상황이 괜찮을 건데 네. 경북의 이제 이 입주 물량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공급을 보겠습니다. 네. 자, 내년에 경북의 입주 물량 어떻게 되죠? 꽤 많죠. 네네. 예, 올해보다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이 옵니다. 네. 그럼 전세 수급이 다시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상승의 힘이 아무래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하나씩만 띄어서 봐서는 인사이트를 제대로 찾기가 힘들고요. 진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네. 기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전세가율이 뭐 아까 보여주신 서울 막 48% 이렇게 낮은데 네. 지방 지역은 전세가율이 수급이 맞으면 금방 상승한다. 네. 그러니까 2년 지금 뭐 전세가율 60%인데 2년 뒤에는 막 75%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네. 지금 좀 무리하더라도 갭 투자 해놓으면 네. 2년 뒤에는 전세금 올려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건 좀 위험한 투자일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내년 24년부터는 드디어 바닥을 치고 네. 올라가는 지역이 나타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투자의 유혹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네. 조금 참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도 유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자, 그건 바로 뭐냐? 네. 경매로 사는 거예요. 경매로. 자,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싸게 맞죠? 사는 사람이 최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싸게 사놓으면 네. 더 떨어져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뭐 싸게 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뭐 금매를 잡거나 경매로 사거나. 그렇죠. 그래서 금매물이나 경매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네, 그래서 정말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네. 네, 경매로 해서 네. 뭐 앞으로 일자리는 많아지는데 앞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네. 뭔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고 네. 이런 지역들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는 거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네, 근데 그런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도 이제 내년까지는 조금 이제 유동적이니까 네. 대표님 말씀은 네. 내년에 큰 기회가 오니까 좀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움직이시는 게 그렇죠. 좋겠다. 제가 진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소위 선수들이 뛰어들 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주택자분들 있죠. 네. 다주택자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뭐 힘들지 않을까요? 안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역전세가 네. 지금 한두 푼 역전세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보할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정책적으로 막 도와주고 있는 상황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투자 수요, 실수와 투자 수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 수요가 있기 힘들어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무슨 추석 전에 무슨 또 대책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것들이 투자 실수요는 지금 더 이상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투자 수요를 지금 불러일으키려고 아마 이런 정책들을
조금씩 펼쳐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생각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고 네. 어쨌든 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특히나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네. 우리나라 가계대출, 가계부채 괜찮은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가계부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GDP 대비해서 네. 지금 105% 정도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전세까지 네. 포함을 하면은 140%에 가까운. 네. 그러면 이거예요.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네. 어떤 일으키는 총 어떤 부가가치보다 네. 지금 빚이 더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내 1년 연봉보다 빚이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게 뭐 국가적으로 심각한 수치인가요, 지금? 심각한 수치죠.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 부채가 있고 가계 부채가 있고 정부 부채가 있는데 네. 기업 부채가 100%가 넘어섰을 때가 2번이 있었는데요. 네. 한 번이 IMF 때고요. 2번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기업 부채가 100% 넘은 거 네. 이걸로 IMF 라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근데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기업만 100%를 넘은 것이 아니라 네. 개인마저 IMF 때는 개인이 부채 비율이 60%도 안 됐어요. 아주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100%가 넘어섰는데 네. 이것도 금리가 낮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물가가 낮으면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대출이 많아도 내가 실제로 갚아야 되는 이자가 크지가 않으면 그쵸.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 지금 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지금 17년 만에 네. 지금 가처분 소득이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실제로 뭔가 세금 같은 거 다 내고 실제 쓸 수 있는 돈. 맞습니다. 네, 뗄 거 다 떼고 네. 네, 내 통장에 꽂히는 돈. 이게 지금 17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문제는 물가까지 높고 이미 대출은 잔뜩 받아놨고. 그럼 뭐 정말 턱밑까지 찬 거네요. 완전히 이제 턱밑까지 지금 차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년부터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맞아요.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금리가 이렇게 또 조금 떨어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 부담에 좀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조금 상황이 좋아지실 테고 또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아주 중요하게 보는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있잖아요. 네네.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데이터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 네. 그럼 자산 가치는 살아나고 어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작아지니까 네. 다시 또 별 문제 없이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내년에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금리 더 오를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생각보다 고금리 상황이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도 다 전기잖아요. 그렇죠. 뭐 다 전기죠. 이거. 우리가 뭐 회사에서 일을 해도 전기고 집에서 가정생활을 해도 전기고 뭐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도 전기고. 네. 그래서 이 전기랑 이 에너지는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포함한 전기죠. 석유 네. 이런 거. 이게 다 세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계속 강제로 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죠. 근데 유가가 떨어지다가 최근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또 오르고 다시 또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지금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죠? 부채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채가 지금 24조인가요? 뭐 그러니까 이게 매일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전기료도 아무래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전기료를 벌써 올렸잖아요. 한 네. 40%꽤 많이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관리 많이 올렸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도 지금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전기료는 더 올라간다. 그럼 전기료가 올라가면 우리의 모든 부담은 더 올라간다. 그렇죠. 뭐 가격이 낮아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건은 뭐냐면 저도 정말로 큰 문제 없이 네.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이 되기를 저도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제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이제 좋은 상황이 왔으니까 편안하게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정말 그런 시기가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금리와 고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네.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연끌을 하고 네. 막 이제 가처분수도 최대폭으로 줄어들었고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네. 최근에 부동산 경매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너무 무리한 대출로 연끌을 한 그런 뭐 부작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상황으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경매가? 뭐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조금씩 심각해지고 건수도 많아지고는 있지만 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하지만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네. 어떻게 보면 고금리까지는 중금리죠. 네네. 이 시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네. 대출 껴서 코로나 저금리 시기에 아파트 사고, 오피스텔 사고, 건물 네. 사고, 토지 샀던 분들이 역사상 가장 많아요. 데이터로 이게 다 보이거든요. 아. 그분들의 부담이 계속 많아지는 거고, 부담이 많아지면 이게 다 뭘로 나오겠어요? 경매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네, 지금은 그나마 어떻게든 이제 좀 버티고, 지금 또 다시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면서 조금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뭔가 지금 매도 심리 다시 커지고 매수 심리 줄어들면서 시장 상황이 뭔가 지금 또다시 지금 살짝 이상해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면 한 3개월 후,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다시 하락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가 사실은 진짜 문제고, 그렇게 되면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로 저렴하게 사면은 안전한 거니까. 그렇죠. 그때가 기회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투자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기회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절호의 기회가 24년부터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매다. 그래서 경매와 빅데이터를 붙여서 투자를 하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리치고에 경매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뭘로 할 거냐면은 말로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말로만 하면은 이거 뭐 진짜 뭐 김기훈이 뭐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런 뭐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뭐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경매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저랑 뭐 저를 또 신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뭐 손실나도 괜찮아. 하지만 근거가 있는 투자. 그래서 요런 자금으로 좀 모아서 사모펀드처럼 그렇게 해서 이걸로 데이터와 경매를 결합을 해서 나중에 한 내년 말 정도에 결과물로 그래서 이러이러한 투자를 했고 왜 했는지 그래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다 까발리겠습니다. 야, 이게 보통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계좌 보여줘봐 막 이러면 못 보여줍니다 이러는데 그렇죠. 그걸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계좌 인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정말 제가 아무리 이 빅데이터가 정말 훌륭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오케이 더 이상 이제는 말로 하지 말자. 내년에 지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기회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직접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리치고와 최고의 또 경매 전문가 분들이랑 같이 이 프로젝트를 할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입주 물량 얘기가 좀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 좀 오르고 있고 전세도 좀 오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불안 요인도 있고 거래량도 적고 그런 얘기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줄어들 것 같다 많이. 네. 착공이 안 된다. 네. 이거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건설업계 상황.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네.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네. 공급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도 얘기를 해야 되고, 수요 우리가 수요 얘기를 했으니까 공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서울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만 보니까 내년에 입주 물량이 어때요? 많이 적은 거 아닌가요? 너무 작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르지 않나? 이것만 놓고 보면은 너무 적은데. 공급이 너무 작지 않냐? 네, 맞아요. 네. 하지만 네. 직주 근접이 같이 되는 지역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고 수도권 시장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경기 물론 조금 시차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던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터지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한번 터서 부동산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규 프로젝트가 거의 중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로부터 3년 뒤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왜 3, 4년이 걸리는 건가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려면 준비하고 그때부터 한 2년 반,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평균 3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착공부터.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하면 3, 4년 전에 시작을 해야 3, 4년 뒤에 완공이 되는데 그렇죠. 요즘 분위기 안 좋아. 네. 몸살해야지. 그러면 3, 4년 뒤가 비는 거군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 요때가 금리가 왔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9년, 10년, 딱 3년 후부터는 11년째부터 어때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11, 12, 13, 14, 15년. 5년 연속 입주 물량이 작죠. 네. 그리고 15년 들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니까 14년은 바닥 찍고 15년부터 좋아지니까 16, 17년부터 한 2년 뒤부터 공급이 많아지고 3년째 뒤인 18년은 어때요? 확실히 제일 많네요. 그렇죠. 왜? 이제는 건설사 이제 올라가는구나. 야, 시작해. 지금 때 왔어. 그러니까 2년 뒤, 3년 뒤부터 다시 또 공급이 많아져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번 사이클에서도 21년 연말, 22년부터 문제가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1년, 2년, 3년째가 25년입니다. 그래서 24년은 입주 물량이 작아요? 뭐 평균 정도. 네, 평균입니다. 그냥 2009년, 10년이랑 비슷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당장 문제 있어요? 없죠. 뭐 부족하지 없어요. 않죠. 제발 당장,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향후의 데이터를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은 괜찮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막 공급이 부족하다는 등 뭐라는 등 하면서 너무 이제 이상하게 뻥뿌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침착하시고요. 네. 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네, 24, 25 이때가 언제예요? 2010년, 11년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한데요, 주로. 근데 2011년보다는 2025년이 더 많죠. 네네. 자, 2011년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입주 물량이 작아서 상승했나요? 이때는 집값이 많이 떨어진 시기 아닌가요? 떨어졌죠. 자, 입주 물량이 작지만 11년, 12년, 13년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입주 물량이 작아도요. 네. 하락을 했다고요. 자, 내년 절대 입주 물량 이때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작아서 올라간다는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여기서 확정 물량이 아니라 보통 이제 확정 물량은 뭐냐면 이제 분양 공고가 나와서 입주일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 것만 확정 물량 데이터로 반영이 되고 대부분의 앱 리치그룹 포함해서 전부 다 확정 물량만 보여줍니다. 분명히 지어지는 물량. 그렇죠. 하지만 좀 더 먼 미래를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미확정 물량까지 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게 기간이 착공 및 분양, 그다음에 이주 및 철거, 관리 처분 인가 단계까지 데이터를 포함시킨 거예요. 네. 자, 근데 요즘은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착공 및 분양을 제가 이제 6개월로 제가 데이터를 바꾸고 이주 및 철거를 한 50개월 정도로 바꾸고 그다음 관리 처분 인가는 60개월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또 데이터가 바뀌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입주 물량이 언제부터 부족해지느냐면요, 26년. 네, 요때는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한
6만 세대 조금 넘어요. 상당히 좀 작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보라색이 이주 및 철거인데 네. 이것도 지금 상황 봐서는 굉장히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공급 절벽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입주 물량이 작아지는 건 언제부터냐면요. 26년부터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고요. 24년도 아니고요. 25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국으로 한번 볼게요. 네. 전국으로 놓고 봐도 지금 어때요? 24, 25 괜찮죠? 네. 26년부터 지금 공급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26년부터는 확실하게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아주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러면 바로 오를 거냐?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그리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으니까 전세가는 올랐지만 매매가는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특히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이거 너무너무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네. 자, 요 데이터가 뭐냐면 요 데이터가 전국의 이제 분양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분양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불만들 많으세요. 왜 이렇게 분양가 계속 오르냐고. 경제 안 좋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건설사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네. 2020년에는요. 네. 평당 건축비만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평균 700까지 올라갔어요. 평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건설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방은 최소 500. 최소 500. 최소 500? 네. 수도권은 최소 7, 800. 웬만하면 1000이 넘어가요. 건축비만. 건축비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지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건축비만 최소 500이면 여기 뭘 붙여야 돼요? 뭐 땅값도 있어야 되고, 뭐 인건비도 인건비나 이런 건 건축비에 예. 들어가니까. 네네. 네. 근데 일단 뭐 마진도 있어야죠. 그리고 그렇죠. 마진도 있어요. 두 개를 쪼개보겠습니다. 자, 건축비는 앞으로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일단 고물가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물가나 인건비가 계속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도배하는 분 있죠. 네. 완전 초보. 네. 이분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완전 초보인데? 완전 초보면 배워야 되는 수준인데 옆에서 보조하는 거. 놀라지 마세요. 18만 원입니다. 아니 완전 초보로 배워야 되는 분이 18만 원이라고. 이런 분들이 18만 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숙련된 분들은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야, 그럼 뭐 정말 25만 원만 이렇게 정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인건비나 지금 건축비, 뭐 시멘트 값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부터는 지금 제가 명확하게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뭐 제로 에너지 뭐 이런 거 건축물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파트에서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단열이나 방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게 24년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자, 이게 의무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더 많은 자재를 넣어야 되겠죠. 그쵸. 단열이나 방음이나 하려면 좀 더 많은 자재, 좀 더 고급 자재를 써야 되겠죠. 자, 이거는 또 뭘로 이어져요? 건축비가 아무래도 그렇죠.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는 앞으로 계속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평당 지금 지방도 500인데 건축비만 그럼 땅값을 더하면 얼마죠? 야, 그러면은 뭐 정말 뭐 1,0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기다 마진도 붙이고 그쵸.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땅값까지 해서 한 8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냥 평당. 자, 그러면 한 700으로 할게요. 그냥 2분 포인트. 이득 안 보고 그냥 원가 땅값이랑 이 건축비 원가가 지방 기준으로 평당 700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700만 원 미만으로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뭐 손해보건 못하니까.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지방들을 보면은 평당 700이 안 되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꽤 있지 않을까요?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건설사에서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앞으로는 못합니다. 그럼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공급 절벽이 언제부터 온다?
당장 아니에요. 네. 26년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가격에는 분양가로 안 나와, 기다려봐도. 네. 그리고 수도권도 당연히 더 비싸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벌써 막 이제 호들갑 떠시면서 막 무조건 올라간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해진다. 그건 앞으로 몇 년 뒤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족해져도 당장 안 오를 수 있다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경기 침체가 와서 급격한 또 한 번의 하락이 올지, 네.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 이후에 네. 2010년대 초중반처럼 완만한 하락이 올지, 네. 이런 모르겠으나 분명한 거는 하락은 온다. 하락은 온다. 자, 하락이 온다라는 거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 된다라는 거고, 네. 여기에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해지는, 네.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26년 정도가 되고 27년, 28년 더 그렇게 되겠죠? 네. 만약에 저평가된 상태에서 공급 물량까지 작아지는 네. 이런 상황이 오면은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당히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4년, 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작지 않다. 적정하다. 내년까지도 아니다. 네, 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또다시 네.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아까 서울 수도권 보여주실 때 그 물량에 네. 3기 신도시 물량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자, 수도권에서 또 하나 변수를 아주 잘 짚어 주셨는데 네. 지금 3기 신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자꾸 어떻게 되고 있죠? 늦춰지고 있죠. 잘 진행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네. 지금 정부가 세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수가 상당히 많이 빵꾸가 났습니다. 거의 지금 60조 가까운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 호주머니도 어때요? 돈이 별로 없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늦춰질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 입주 물량이 나중에 반영이 되겠죠. 네네. 발표를 하면은. 근데 만약에 또다시 수도권에 네. 그런 공급 물량을 쏟아 부은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가격이 싸다라면 우리가 2017년, 18년 입주 폭탄이 있었지만 어땠어요? 이겨내고 더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입주 물량이 많냐 적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가격이 적정하냐. 네, 사람들이 사줄 수 있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이런 게 좋냐 안 좋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전문가도 다 틀린다. 왜? 맨날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올라가고 많으면 떨어진다. 이 얘기만 하다가 다 틀리는 거잖아요. 네. 제발 여러분들 이제는 데이터 뭐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발 진짜 거기에 뇌화부동을 해서 잘못된 의사결정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신 2026년에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네. 3기 신도시 요 입주 물량이 만약에 그때 이제 반영이 된다면 정부에서 추진을 해서 네.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26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네. 벌써 지금 24년이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24년에 뭘 해도 그때 사실 착공을 해도요. 27년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27년이 아니라 28년이나 29년에 30년 정도는 돼야 뭔가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어떤 3기 신도시로 인한 공급에 대한 우려는 저는 안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질문 하나만 3기 신도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분들 중에 네. 지금 집값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는 네. 좀 충분히 대표님 말씀대로 기다리면서 기회를 찾아보시려는 분들 중에 네. 근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라든가 청약을 네. 내가 해야 되나? 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미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우선권 받으신 분들. 네. 그분들은 3기 신도시를 기다려서 가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서울 수도권의 가격이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이 올 수 있다고 하면 네. 뭐 24, 25, 26 이쯤에 뭐 기존의 아파트나 뭐 청약을 네. 민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지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은 지금은 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3기 신도시도 지금 불확실하죠. 언제 될지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것들이 구체화되는. 네. 그래서 명확한 이런 분양 가격이나
그다음에 입지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나온 시점에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가봤는데 뭐 부동산 가격이 되게 비싸. 네. 그럼 이게 좋은 거고. 당연하죠. 가봤는데 막 많이 떨어지고 있어. 네. 그러면은 이쪽을 생각해볼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급 물량 얘기가 나왔던 거는 왜 나왔냐면 2020년에 21년에 너무 많이 오르는데 이게 공급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 잘못된 지적들. 하지만 너무 이제 핑계대기 좋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부랴부랴 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 공급이 하고 싶은 니즈가 이거 하면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이런 스탠스들은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게 아직은 불확실한 좀 상황이니까 조금 좀 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좀 더 명확해지는 그때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구, 인천, 세종 향후에 특히 뭐 세종은 한창 안 좋았다가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전세랑 매매가가 제일 상승폭이 크고 반면에 대구나 인천은 여전히 입주 물량도 과다하고 좋지 않은데 요 세 지역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 언제가 좀 기회가 될까요? 내 집 마련의 최고 타이밍은 저는 내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을 보시는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기회는요. 자, 이런 게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주식도 그렇죠. 누가 막 돈 벌고 너무 좋대, 분위기 좋대. 그런데 가서는 뭐예요? 이미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총알바지밖에 안 됩니다. 자, 모든 투자는요. 지금 곡소리 나는데 안 좋은데 가서 거기서 기다리는 그게 저는 정말 좋은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대구가 내년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왜? 지금 제일 안 좋은 데가 대구거든요. 그리고 인천이고 부산이고. 근데 이런 지역들 중에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지만 25년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들은 이미 거품이 많이 제거가 됐잖아요. 대구는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즈음에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는 제가 유료 강의, 비싼 강의 할 때는 제가 얘기하는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제가 이제 또 몇 달 전에 어스 온라인에서 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가 정규 강의 이것도 제가 같이 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를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좀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요 영상 댓글에 아마 달아주실 거죠. 그래서 어스 온라인스랑 같이 찍은 제 그 영상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세 가지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부동산 투자는요, 기회가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있다. 절호의 기회가 3번이 있어요. 한 번만 있지 않아요. 절호의 기회가 3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중에 마지막 기회가 언제냐? 마지막 기회가 바로 전세가율이 높을 때입니다. 자, 먼저 서울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전세가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죠? 2016년 5월 정도입니다. 자, 이때 저도 아파트를 제가 서울에 좀 산 적이 있는데요. 이때 4천만 원 가서 산 게 있습니다. 4천만 원으로 사셨나요? 서울을? 네. 왜? 전세가율이 높으니까. 자, 전세가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 차이가 가장 작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도 투자잖아요. 자, 투자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투자 원금이 작게 들수록 어때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내 집 마련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로 돈 벌고 싶어 하는 거. 그쵸. 이게 더 크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아무리 실거주를 할지라도 앞으로 5천 1억 떨어져. 2억 떨어져. 실거주 하시겠어요? 오르길 바라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 매수 요인은요. 결국은 투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전세가율이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2016년은
바닥이에요, 바닥이 아니에요? 이때 오르기 시작할 바닥이 때. 아니에요. 네. 바닥은 언제였냐? 2013년 9월 달이 정확하게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네. 2013년 연말. 이때보다 아마 1억, 2억씩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끼고 전세를 끼고 사기에는 그때가 가장 좋았고 실제 내존을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아파트가 5억일 때 14년 초에 5억일 때 내가 사려고 했어. 네. 근데 이게 놓칠 수 있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16년에 네. 이 아파트가 6억이 됐어요. 네. 근데 5억일 때는 내 돈이 1억이 들어갔는데 네. 16년에 내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전세가 더 많이 올라서. 네. 그러면 몇 채 살 수 있어요? 2개 살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14년 바닥에 사는 거나 네. 16년 초중반에 사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없는 거는 여긴 2개 사니까 뭐 더 뒤에만 더 올라준다면.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는요 꼭 이렇게 바닥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가격이 제일 쌀 때 사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네, 전세가율이 높을 때.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2016년에 모든 데이터가 다 좋았거든요. 또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남았으니까. 아니 앞으로 이제 전세가율 올라갈 거예요. 이제 전세 경제 위기만 없으면 전세가는 바닥치고 서울은 올라갈 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율이 좋아질 거예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착각에 빠져 있어요. 2020년과 21년에 이게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 또다시 그때처럼 또 오르는 거 아닌가. 다시 폭등 가는 거 아닌가. 제가 한 2주 전에 네. 몇 년간 연락이 없던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오셨네. 막 다급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형님 지금 제가 지금 내일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그래서 형님한테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전화를 드렸다 하면서 네. 자기 연끌한 2억이 있는데 네. 지금 대출을 이빠이 연끌해서 지금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서 지금 5천만 원 1억씩 올라가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씩 데이터로 짚어가면서 제가 막 얘기했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부동산을 거의 사본 적도 없고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선수들은 지금 아무도 살 생각을 안 하는데 네, 좀 침착하시고 네. 부동산 살 수 있는 기회 많으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자. 네. 대표님 그럼 대구나 인천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입주 물량도 많으니까. 네. 세종은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세종도 기다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세종은 애매합니다. 반등이 온다라면은 네. 가장 먼저 반등이 올 만한 지역으로 제가 세종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세종이 가장 먼저 반등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세종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지금 8월 달 기준으로 지금 150.3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냐면요. 2020년 7월과 8월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많이 높은 거 아닌가요? 여전히 좀 높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은 여전히 지금 세종의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사기에는 꽤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득 대비한 세종의 아파트 가격을 놓고 봐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전히 2020년 3월 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거품이 있는 가격대인 거죠. 제가 2020년 초중반에 그런 얘기 드렸죠. 네. 수도권 어깨 정도다. 그렇다면 세종도 지금 2020년 초가격이기 때문에 세종도 지금 여전히 좀 가격이 어깨 정도 있어요. 네, 그런데 세종이 보시면 여전히 어때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죠. 네, 절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있기가 힘듭니다. 왜? 갭 투자를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런데 세종의 데이터가 최근 지금 좀 바뀌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세종의 매도세입니다. 네. 매도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네, 증가하고 있죠. 근데 세종의 지금 매수 심리는 어떻게 됐어요?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고요. 네. 제로가 됐어요, 다시. 아, 제로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매수 심리는 제로, 매도 심리는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는 계속 좋아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세종은 뭐가 좋냐면 입주 물량이 이렇게 없어요. 전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적네요. 네, 입주 물량이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꽤 많이 올라왔었죠. 네네. 자, 그런데 세종이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매물이 어떻게 되고 있죠? 늘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자, 세종은 미분양은 거의 없고요. 네. 근데 인구수와 세대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를 보시면 일자리가 어때요? 다시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네. 자, 그다음에 제가 또 아주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가 바라보는 매매와 전세 가격 전망입니다. 3개월 뒤에. 근데 얘가 둘 다 지금 꺾이고 있죠. 공인중개사분들은 3개월 뒤면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안 좋게 본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매물이 쌓이고 네. 여기 보셨지만 다시 매도 심리가 더 많아지고 있고 매수 심리는 바닥이 됐습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종도 여전히 지금 주택구매력 지수가 이야기하듯이 여전히 가격이 비싸요. 네. 하지만 입주 물량도 없고 작년에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세종도 2, 3개월 후부터 다시 네. 하락으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락을 전환하면 거품이 좀 더 빠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인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세종의 전세는 네. 이미 바닥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입주 물량도 별로 없고요. 네네. 그래서 없어도 너무 없더라고요. 세종의 이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고민하지 마시고 전세를 사셔도 돼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매매가가 좀 떨어져도 내 전세 가격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왜냐하면 지금 50%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매매가가 반토막이 나야 전세 가격으로 비슷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세에 지금 세종에 전세 사시는 거는 크게 무리 없다. 괜찮다. 하지만 지금 세종에 아파트를 사는 건 지금 상황이 다시 좀 안 좋아지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현 상황에서 저에게 1억의 자금이 있다면 네. 무주택자라면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00만 원은 공부하세요. 1,000만 원은 공부. 1,000만 원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어떤 공부를 하느냐? 빅데이터 공부하시고요. 네. 경매 공부하세요. 한 500만 원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9,000만 원으로 내년에 엄청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9,000만 원 정도면은 최소 한 2채에서 3채 정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바닥 인근에서요. 네네. 그리고 경매로 하니까 더 싸게 사실 수가 있을 거고. 네네. 그러면 이것들이 한 2, 3년 뒤에는 자산이 한 최소한 2배 이상은 불어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이거를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네. 네, 직접 네. 네, 치킨 인 더 게임을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부동산 경매랑 빅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네. 얼마나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네. 올해 말 내년 초정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네. 바로 공개는 못 하죠. 왜냐하면 어디 사는지 또 알면은 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 정도에 네. 성과가 좀 눈에 좀 가시적으로 나왔을 때 네. 그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계좌 인증을 하신다고 폭탄 공언을 하셨는데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데이터 노우즈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이트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